이 가해자는 신상공개가 됐습니다. 최성우. 자기가 행위를 한 건 맞는데 내가 아니었다.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그냥 13분 동안 일방적인 완벽한 폭행을 당하고 나서 현장 즉사하신 거죠. 안녕하세요. 뉴스에 없던 진짜 이야기 사건 한 잔의 남원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한 잔의 홍태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일본도 살인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들 더 궁금하실 텐데 상고 기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고 기각은 지금 우리나라가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 이제 확정 판결을 받았단 말인가요? 맞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 피고인이 상고를 한 상황이었어요. 아마 저희 일본도 살인사건의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이제 드렸을 텐데 피고인이 2심까지 무기징역이죠.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피고인만이 항소를 해서 대법원의 상고가 계류 중이었는데 상고 기각 판결이 나오는 순간 이 사건의 무기징역형이 확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백모 씨는 이제 구치소에서 이제 교도소로 이제 이감을 하겠네요. 가해자는 형사사건에서 판결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교도소로 가서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그 아내분하고 카톡을 할 때 그 느꼈던 느낌은 상고 기각이라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다행이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이 피해자분의 아내는 마음을 계속 졸였던 것 같아요. 대법원 상고 기각이라는 이 판결을 받기까지 지난한 세월을 이제 거쳐 오시다 보니 우리 같은 변호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법률 대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어느 정도는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내적인 확신은 있었지만 아무래도 피해 유족 입장에서는 끝까지 마음을 졸였던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더 저희가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사건 한 잔을 따라 주실까요? 작년에 일본도 살인 사건과 함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이른바 중랑구 흡연장 살인 사건입니다. 서울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웃을 마구 때려 살해한 사건. 이 사건 범인 최성우는 재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이제 술을 한 잔 따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저히 맨정신에 얘기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이죠. 아니 안타까운 사건만이 아니라 굉장히 뭐 다른 사건들도 워낙 이제 분노를 치밀게 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이 사건은 더 저 개인적으로도 또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었거든요. 2024년 8월이었습니다. 일본도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옆 동네였던 중랑구에서 아파트 흡연장에 나온 피해자를 망상에 빠진 가해자가 13분 동안이나 목을 조르고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십 회 가격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즉사시킨 사건입니다. 저는 일단 한 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열받으니까 같이 한잔 하시죠. 뭐 이런 거 뭐 안 드시나요? 괜찮나요? 저는 뭐 이런 거 먹으면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써가지고 자, 중랑구 흡연장 살인 사건. 자, 앞서 오늘 확정된 일본도 살인 사건과는 다르게 이 가해자는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최성우. 최성우라는 가해자가 일단 이런 사건을 만들었는데 방금 들려주신 말씀으로는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가해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해자와 가해자의 모친을 향해서 보행을 가로막았다. 음흉한 눈빛을 보내고 피해자가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 담배 꽁초를 가해자 쪽으로 일부러 튕겼다. 이러한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없었던 거죠.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망상에 빠져가지고 분명 가해를 한 과정도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13분이 말이 13분이죠. 아니 이렇게 한 대 이렇게만 쳐도 이게 얼마나 당하는 사람은 고통스러울 시간일 거예요. 근데 무려 1분 30초도 아니고 13분입니다. 13분 동안 도대체 어떻게 가격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까지 그렇게 됐던 걸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가 흡연을 하러 오는 거를 발견을 해요. 바로 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좀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바로 다가가지 않고 바라보다가 사람들이 지나지 않는 시간대가 되자 기다렸구나. 그때서야 다가가서 발로 차서 넘어뜨립니다. 넘어뜨리고 올라타서 무언가를 막 추궁을 해요. 그러고는 폭행을 시작하는데 목을 조르고 머리와 얼굴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그냥 구타를 하고요. 그걸로도 성이 안 풀렸는지 머리채를 쥐어잡고 아파트 화단 옆에 있는 조경석이라고 하죠. 그 바위에다가 머리 부분을 찢습니다. 그것도 수차례. 그리고 중요한 건 피해자분이 70대셨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가해자는 굉장히 건장한 청년이에요. 피해자는 70대 노인이신데 암 환자였어요.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피해자셨기 때문에 거의 몸이 빼빼 마른 그런 상태의 70대 노인이셨어요. 42kg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엄청난 사실 체격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체격 차이가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려 13분 동안 그런 잔혹한 행위를 한 거죠. 보도로는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근데 저희는 뉴스에 없던 진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자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하나는 현장 출동했던 구급활동 일지고요. 하나는 부검감정서입니다. 부검감정서. 구급활동 일지 먼저 여쭤볼게요. 신고가 정확하게 19시 51분에 신고가 됐는데 굉장히 구급대가 도착도 빨리 했어요. 출동 시간이 56분, 4분 만에 현장 도착했거든요. 굉장히 빨리 도착한 거죠, 이 정도면. 이 구급대가 현장 도착했을 때 이 증상이 지금 보이시죠? 체크가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열상, 호흡 정지, 심정지 이런 증상을 보면 어떻게 예상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냥 13분 동안 철저하게 일방적인 완벽한 폭행을 당하고 나서 현장 즉사하신 거죠. 그러면 열상을 입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고 그런 폭행이 결국에는 호흡을 정지, 심정지를 시킬 정도에 해당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구급일지를 통해서도 이미 언론에 저희가 비스무리하게 제보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이 구급일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구급대 같은 경우는 초동 조치를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인이 나왔던 부검감정서를 저희가 한번 최초로 이렇게 한번 저희가 열어볼까 하거든요. 이건 아마 아직 공개가 안 됐을 거예요. 사실 이거 저는 칼라로 이렇게 봤었었는데 차마 사실 보기 힘든 사체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먼저 보시면 머리뼈와 얼굴뼈에서 다발성 골절이 있었고요. 경부 압박 질식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왜 경부압박 질식이 가능성이 컸을까요? 목 졸림이죠. 말 그대로 여기를 이제 경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졸리면 사실 질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얼굴도 이미 다 다발성 골절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목까지도 졸랐고 거의 뭐 얼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 거죠. 결국 이제 이러한 진단들을 받고 마지막에 사인을 두경부 손상으로 판단된다. 결국 머리 부분이 심하게 손상이 되었다. 이러한 부검감정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검감정서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가해 정도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그리고 반대로 이제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이게 이 한 페이지만 봐도 짐작이 되거든요. 이 정도로 사실 폭행을 당하면 사람의 얼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고요. 이러한 모습을 가족이 본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죠. 그렇죠, 무너지죠. 이렇게 사건이 잔혹하게 충격에 빠뜨리게 했던 최성우인데 저희가 또 뉴스에 없던 이야기니까 이 공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크게 저는 첫 번째로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최성우의 대응이에요. 최성우는 첫 번째 공판부터 명확했어요. 뭐냐면 본인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 상해의 고의까지만 있었다라는 주장이었던 거죠. 그런 주장을 하면서 최성우가 근거로 내세웠던 게 뭐냐면 정말 이것도 충격적이었는데 본인이 자수를 했대요. 자수? 자수. 우리가 알고 있는 자수는 범행을 하고 내가 이런 범행을 했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아니면 수사기관에 먼저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일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자수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증거기록 우리 사건 기록들을 살펴봤더니 우리가 공판에 가서 이제 사건 기록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사건 기록들을 살펴봤더니 최성우 주장대로 112에 신고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사람 진짜 자수를 했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본인이 때려 눕힌 피해자가 지금 있는데 태연하게 전화를 해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너무나 소름 돋는 얘기죠. 그렇지. 본인이 13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해서 사람이 얼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놓고 즉사시킨 가해자가 태연하게 전화해서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출동해 주세요. 이 내용이었거든. 어차피 거기에 CCTV가 있었고 아파트 단지의 흡연장이라고 불리는 공간이었으니까 자기가 잡힐 거는 이미 자기는 알고 있는 거야. 어떻게든 자기를 조금이라도 좀 커버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액션에 불과하지 않았나. 명분에 불과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자수는, 그리고 형식적인 자수는 사실 필요 없어요. 실질이 중요한 것이고 그 자수의 내용은 분명히 자신의 행위를 쏙 뺀 말 그대로 그냥 면피하기 위한 행위였던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반박을 했던 거예요. 그건 진짜 이거 나쁜 놈이다. 아니 그리고 초딩도 초등학생도 그렇게 때리고 목 조르면 사람 죽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있다고. 그런 상황에서 자수라고 이것을 상해의 고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거에 대한 근거로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살인은 무죄 주장을 했단 말이네? 살인은 무죄 주장인 거죠. 또 하나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최성우가 얘기했던 것은 본인이 그 당시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본인도 블랙아웃이 왔다. 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고 오늘은 기억이 나지 말아야겠다. 빡이 쳐가지고 이거 저도 한잔 하겠습니다. 최성우는 처음부터 너무나 준비된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상 속에 흥분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해던 그 가해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차분했고요. 본인의 주장을 명확하게 재판부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공판 과정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와,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잔혹함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공판 안에서의 뻔뻔함까지 갖췄던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더 놀랄 사실은 최성우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판에서, 자, 이것도 참 드문 케이스긴 한데 증인으로 최성우의 어머니가 출석을 했다고 전 알고 있어요. 법정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보통 본인의 자식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큰 잘못을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고 석고대죄를 하게 되죠. 그게 어떤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부모의 도리이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죠. 이게 일반인의 상식인데, 그래서 우리가 모두 기대했던 것은 아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한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았으면 아들 대신해서 사과라도 하는 것을 사실은 기대를 했죠. 그런데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왔던 모친의 대답들은 가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이제 드렸다시피 가해자가 뭐라고 했어요? 피해자를 이렇게 때려 눕힌 이유는 가해자와 가해자 모친을 희롱하고 보행을 막고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따라오고 이런 이유를 댔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가해자의 모친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아니, 갑자기 오늘 또 일본도 살인사건 선고일이었잖아요.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여기에 어머니와 최성우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공교롭게 그 사건도 가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하고 똑같은 거의 망상에 가까운 주장을 했던 것처럼 흡연장 살인 사건의 이 최성우의 모친이셨던 분께서는 사실상
그 똑같은 망상을 공유하고 계셨어요. 물론 만약에 최성우의 모친이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과 한마디가 유족들한테 와닿겠어요? 전혀 와닿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어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도 보고 싶었을 거예요. 유족분들은 흐느끼실 수밖에 없었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공판에 이제 나올 때쯤 돼서는 절규를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눈앞에서 다 지켜봤었어야 되니까요. 자, 자수도 했고 살인은 무죄, 상해치사 주장을 하고 블랙아웃이 왔고 그리고 심지어 심신미약까지 주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빈센트는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자, 우선 심신미약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공판 과정에서 최성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해 고의까지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을 함과 더불어 심신미약의 형사적 책임 감경 주장을 꺼냈어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거를 심신미약의 형사적 감경을 받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놀랍게도 최성우가 주장했던 게 이 심신미약의 형사적 감경이었어요.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 당시에 너무나 흥분 상태였고 그리고 정신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을 했더라도 나는 심신미약의 형량 감경을 받아야 된다. 이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이 가해자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행위를 한 건 맞는데 내가 아니었다.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뭐 이 주장하고도 사실 일맥상통하는 주장이잖아요. 저는 법조인이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 분들한테는 2차 가해라고 봐요. 차라리 깔끔하게 그냥 본인이 인정을 하고 사죄를 하던가. 물론 이제 그럴 사람이었으면 이런 행위도 벌이지 않았겠지만 그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자체가 유족들은 더 충격을 받을 거거든요. 근데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고 하면 분명 최성우도 앞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어야 더 주장의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 잘 꺼내주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정신적 상태가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과연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정신적인 병력이 있었느냐? 그래서 저희가 공판 과정에서 유심히 살펴봤어요. 편집증적인 망상장애라는 이제 정신 감정을 결과를 받게 된 거죠. 그 감정 결과를 받고 나서 최성우가 아마 추측하기로는 심신미약의 주장을 전략을 세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판 과정에서 나온 정신 감정 하나로 그럼 과연 심신미약 주장하는 게 타당한가 하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갖고 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이게 지금 검찰에서 추가 증거 목록이라고 증거 자료를 제출한 건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피고인이라면 즉 최성우를 얘기하겠죠. 최성우는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다는 사실. 이제까지 한 번도 진료를 받았던 적이 없었어요. 즉 이 얘기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정신적인 병력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도 사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없던 거죠. 뭐 정신 감정이 그때 당시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최소한 진단을 받은 진단서나 그런 병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거나 의료 기록이 남게 마련인데 그런 기록이 없었다는 거는 최성우의 말과는 다르게 그런 정신적인 병력이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우리 저 고인이 된 이 어르신을 갑자기 굿하고 나서 갑자기 병이 생겨난 건 그렇다고 볼 수밖에는 없는 거죠. 에라이. 너무나 한잔 하고 얘기할까?
심신미약 주장을 공판에서 하기 위해서 망상장애라는 정신감정 결과를 이용한 것밖에는 되지 않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 빈센트 남원호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피고인 얘기를 하나하나씩 다 반박을 일단 했습니다. 먼저 상해의 고의밖에 없었다. 직관적으로도 사람을 13분 동안 목 조르고 얼굴과 머리 부분을 형태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행을 하고 조경석에다가 머리채를 잡고 찧어버리면 그거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예견 가능성이 있는, 따라서 인정이 되는 고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조경석의 머리를 어느 정도로 부딪혔냐면 현장에 피해자의 머리 뭉치가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머리 뭉치가 뽑힐 때까지 조경석에 이렇게 충격을 가한 거죠. 얼마나 세겠으면. 사람입니까? 거의 머리와 얼굴 부분이 다 피부가 뜯어질 정도의 그런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심신미약 아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심신미약의 형사적 감경 주장, 그렇게 만만한 주장 아닙니다. 뭐냐면 일본도 살인사건에서도 비슷한 쟁점이 있었죠. 우리 대법원에서 확립된 심신미약에 대한 판례의 어떤 설시 내용은 명확합니다. 뭐냐면 다소간의 정신병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범행 당시에 사물 변별 능력이냐 또는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하면 그 자체로 심신미약의 형사적 임의감경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이미 그런 법리가 확립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법리를 통해서 최성우의 주장을 반박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뭐 내가 지금 술 한잔 마셔가지고 잘못하면 심신미약인 거야? 뭐 그런 셈인데 그렇게 주장해도 돼? 변호해 주실 거예요? 그럼 주장해도 이제 안 먹히겠죠. 제가 그렇게 해서 최성우가 안 먹혔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또 최초로 공개할 게 있어요. 자, 분명 서두에 남변님이 이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누군가가 쫓아온다. 음흉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담배를 꽁초를 뭐 이렇게 막 자기 쪽으로 쏜다. 침을 뱉는다. 이 말은 뭐냐? 다 구면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유족들의 진술 조서를 제가 갖고 와봤어요. 자, 이렇게 여기 진술 조서가 있습니다. 이 진술 조서는 이제 피해자분의 자녀분들이 계신데 남매분이 같은 이제 조사를 받았던 그런 내용인데 보시게 되면 아버님 성격도 한번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라 그러면 이제 피해자시죠. 네. 피해자분 자체가 다른 사람과 언쟁을 하거나 마찰이 생기거나 부딪히는 것을 싫어하셨던 분이셨고, 그러면 아버지가 이 최성우를 알고 있냐? 전혀 모른다. 그러면 따님과 아드님 알고 있냐? 본인도 전혀 모른다. 아예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신 거예요. 근데도 최성우는 어떤 그 망상에 의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거였죠. 실제로 가해자와 이제 가해자의 모친이 이 사건의 아파트에 이사를 오게 된 경위도 놀랍게도 그 전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나를 쫓아왔다. 누군가가 어머니를 음흉하게 쳐다보고 성적으로 희롱하고 스토킹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불안해서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라고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로 온 아파트에서도 똑같은 스토킹 행위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게 가해자와 가해자 모친의 진술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 이 어머니라는 분은 오히려 최성우를 데리고 빨리 병원부터 갔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방치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방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아들의 행위도 오히려 지금 옹호하는 입장이 돼버렸고, 좀 케어나 어떤 관심과 집중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었더라면 이런 일은 애시당초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최성우가 단 한 번도 유족분들한테 사과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법정에만 들어가면 사과 잘해요. 이게 딱 2페이지거든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 상고심이 남아있지만 2심이 끝날 때까지
최성우가 표현한 거는 딱 이 한 장 반 정도 되는 이 사과 편지 하나였어요. 이거 실제로 최성우가 너무 반성하고 미안해서 이 편지를 발송했을까요? 아니라고 봐야죠. 반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의 마음을 담아서 말 그대로 이제 반성하는 취지의 이제 서류 서면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최성우의 반성문은 양형을 참작을 받기 위한 사유 중에 하나로 제출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런 반성문을 제출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쨌든 전달이 됐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피해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저희 측에 전달을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야, 아니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잘 알고 있다? 야, 그럼 안 되지 마. 물론 역시나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 유족분들한테 큰 위로가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이 달랑 이 반성문 하나로 자기의 양형을 위해서 이렇게 너무 성의 없잖아 이거. 성의도 없고 내용을 봤을 때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사과의 마음이 진심으로 있었다고 하면 차라리 그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방청을 하고 있을 때 사과를 하고 대성통곡을 하며 석고대죄라도 했으면 이렇게 반성문을 제출하는 게 조금이라도 진심이 느껴졌을 텐데 공판 과정에서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고 오히려 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반성문에 숨겨진 저희는 다르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말씀에 너무나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CCTV도 어렵게 구하기도 했고 사건의 공론화도 잘 진행이 됐고 엄벌탄원서도 모집해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어떻게 사건의 재판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동안 이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국민적으로 일본도 살인 사건과 이 흡연장 살인 사건은 시기적으로도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국민적 공분을 샀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건의 공론화를 담당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최성우에 대한 엄벌을 탄원해달라는 엄벌 탄원서도 공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재판부에 모두 제출을 했고요. 결국 사건은 1심에서 30년의 징역을 선고를 받고 2심에서도 그 30년의 징역 선고가 사실은 유지가 된 셈이었고요. 3심이 지금 최성우의 상고로 인해서 3심에서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방금 30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살인에 준해서 30년을 받은 건지 아니면 최성우의 주장대로 상해치사로 이제 판결을 바꾸서 30년을 선고를 받은 건지 어땠어요? 검찰은 명확하게 살인죄로 기소를 했고요. 공판 과정에서도 그 기소 내용은 바뀌지가 않았고 법원의 판단도 살인죄로 유죄 판단을 해서 검찰 구형은 무기징역 그리고 법원의 판단은 30년의 징역 선고 그리고 3심에서는 피고인만 상고를 해서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 거죠. 30년이라는 시간 유족분들에게는 턱없이 모자란 숫자일 거고요. 그리고 최성우에게는 본인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일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최성우가 교도소 안에서 자기의 양형을 위한 반성이 아니라 실제로 좀 피해자들에게 마음에 좀 와닿는 그런 어떤 시간도 있었으면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네요. 엄벌의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이 사건 저희도 끝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에 없던 진짜 이야기 꽤 오늘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법률 한 잔도 따라주셔야 되거든요. 오늘의 법률 한 잔은 어떤 걸까요? 오늘의 법률 한 잔은 사건 팁이라기보다는 살인사건에 관한 양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죄 한 가지지만은 사실은 살인의 유형은
우리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으로는 5가지의 살인의 유형으로 일단 나뉘게 됩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살인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고 해서 가장 중하게 처벌을 받고요. 그리고 살인의 동기에 관해서도 일반 동기 살인 유형이 있고요. 비난 동기 살인 유형이라고 해서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의 부분에서도 분명히 그 살인의 양형에 참작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무차별적인 살인 그리고 묻지마 살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혹여라도 그러면 안 되지만 같은 살인이라도 조금 더 낮은 형의 살인으로 판단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강력 사건이나 흉악 사건에 법률 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한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살인의 유형에도 신경을 써서 변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살인 사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이러한 사회 안전망에 구멍이 나는 강력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노력에 빈센트도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사건 한 잔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한 잔.